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2월 9일 이제 화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379화 이제 복리계좌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제 회원분들한테 복리계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뭐냐면, 자, 100% 수익 구간이 들어서면 이제 제가 리딩을 할 때는 이제 100%가 넘어간 구간에서도 그냥 보유를 하자. 그러니까 적정 가치라는 걸 산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리딩에 없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내가 적정 가치 산출이 좀 어렵거나 하게 되면 100%라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놓고 100% 수익이 도달하면 2분의 1을 팔아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옮기자. 이게 이제 복리계좌라고 이름을 하고, 자, 복리라는 건 뭐예요? 자, 수익을 더 만들어주면 이게 복리가 입혀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100% 수익 구간에 2분의 1을 팔면 어떻게 돼요? 원금은 나온 거예요. 자, 원금은 나왔고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새로운 계좌로 옮기게 되면 이제 복리계좌에 있는 비중은 자, 수익을 만들어 주려면 어때요? 작은 변동성들은 있을 수 있겠죠. 단기 급등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버블 포지션으로 바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이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을 무시를 하고 수익금이기 때문에 자, 리스크는 제한된 거니까, 리스크는 해소가 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단기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1년, 2년, 3년 정도의 단기적인 추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업사이드라든가 기업의 우리가 이제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무시하고 보유하는 비중들을 쌓아가자라는 개념으로 복리계좌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가끔 회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복리계좌에다 옮겨놨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요? 언제 팔까? 이 언제 팔까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계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의 개념을 입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우표를 언제 내가 만약에 수집을 한다 그러면 팔려고 수집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계속 보유를 하려고 수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점 보유량을 늘려가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컬렉터.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재미를 더하게 되면 이 복리계좌가 자라날수록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 파는 거는 기준을 우리가 100%에 2분의 1 줄이고, 300%에 또 2분의 1 줄이고, 자, 600%에 2분의 1 줄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100% 상승했는데 또 100%가 올라가면 300% 수익률이 찍혀 있는 거니까, 300%가 또 100%가 올라가면 600% 수익률 구간에 이제 100%씩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놓고 그냥 분할 매도만 보면서 중간에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10년이 조정이 오든 5년이 조정이 오든 그 기간에 뭐 배당도 주고 뭣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 것, 기업이 이제 존속만 해 있고 망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그 구조를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자꾸 이걸 언제 팔까를 물어보는 회원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팔지 않는 겁니다. 복리계좌라는 거는 팔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생 보유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장기 분산 투자가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가 돼야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는 중간중간 외부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자꾸 속여요. 이 기업이 예를 들어 손실을 보는데, 이 기업이 손실을 본 부분들이 단기적인 건지,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기업이 망해가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다 짚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망해도 상관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망해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망한다 그래도 내 투자에는 영향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려면 분산 투자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분산을 얼마나 할 거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개를 해야 된다, 20개를 해야 된다, 30개를 해야 된다, 50개를 해야 된다, 100개를 해야 된다.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천 개를 해도 되고 수만 개를 해도 되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거는 자 어떤 기준만 잡고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분산도 해나가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들을 계속 사담아 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어떤 자산에 내가 목을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자산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모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수익이라는 거는 평균을 취하고 모든 기업에서 수익을 내려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물타기를 해서 물방울로 가는 경우들이 뭐냐면 10% 수익 난 게 있고 20% 수익 난 게 있고 뭐 마이너스 50% 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 수익 난 걸 팔아갖고 마이너스 50% 난 손실을 챙기는 걸 더 힘들어하는 거죠. 이익을 챙기는 건 쉬워하고 손실을 챙기는 걸 힘들어해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인간 심리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손해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손실을 확정짓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수익은 어때요? 일단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본 거니까 챙겨나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난 걸 팔아갖고 손실 난 거에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에 이제 몰빵이 들어가고 이 기업이 망하면 나는 깡통이 나는 거죠. 이런 구조의 틀을 깨야 돼요. 그걸 깨려고 그러면 항상 평균을 취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모든 기업에서 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성과라는 건 항상 평균을 취해가는 거예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다 같이 빠졌어요. 다 같이 빠졌다. B라는 기업은 어떤 호재 요인을 만났거나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가 잡혔거나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왜곡 포지션이었거나 해서 상승률이 한 300%가 급격하게 들어오는데 A라는 기업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망했어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잖아요. 자, C라는 기업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40%권에 있어요. 자, 이게 그럼 기업이 망할 경우도 수혜도 있고 경우의 수도 있고 망하지 않고 살아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오겠죠. 그럼 중간에 있었던 마이너스 30%고 마이너스 20%고 마이너스 10%고 마이너스 70%고 이런 변동성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기업은 보유해가는 거지 매매를 해서 사서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평생 우리가 그냥 보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사고 팔고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나가는 거죠. 자, 수익은 무한되고 손실은 100%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손실은 10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분산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몰빵을 하게 되면 손실 100%라는 게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제한하고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있죠. 자, 이걸 이해해야지 분산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살려면 우리가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역발상 투자는 쉽게 말하면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를 사게 되면 저평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어때요? 이슈도 굉장히 안 좋은 것들만 있고 기업들이 실적이 단기적으로 되게 안 좋아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사려면 어때요? 분산 투자가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와 방어적인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에 몰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A라는 기업, 망한 기업에 내가 몰빵을 해 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깡통 났겠죠. 내 투자금은 전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B라는 기업에 몰빵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극대화시켰겠지만 어떻게 돼요? 수익은 극대화시켰겠지만 이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B라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면 또 이 300%라는 수익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C라는 기업은 지금 40% 손실 중인데 어때요? 이게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1985년에 보면 제가 이제 1984년생인데 85년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1985년에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1985년부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만 %가 넘어요. 1000배가 수익이 났다고요. 1000배가. 100%, 200%, 300% 이런 수익, 이런 잔잔한 수익률이 아니고, 이런 싸구려 수익률이 아니고, 10,000%, 10만 %, 5만 %의 수익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속 이제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야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 가능성이라는 건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망할지, 10년 후에 망할지, 5년 후에 망할지, 존속할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마이너스 100%를 회피하려고 10만 %를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00%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회피를 하기 위해서 10만 %의 수익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수익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수익의 무한대를 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B라는 기업을 내가 딱 갖고 있어서 몰빵을 해서 이걸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라는 건 욕심이고 투기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A라는 기업도 갖고 있고 B라는 기업도 갖고 있고 C라는 기업도 갖고 있고 요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서 평균을 쳤을 때 수익률을 나는 53%를 쌓아가겠다. 이게 투자의 관점이에요. 분산 투자의 관점은 요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의 평균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마이너스 100% 손실이 난 기업의 70% 비중을 갖고 있고, 자, 플러스 300% 수익이 난 비중에 30%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똔똔이 돼요. 근데 플러스 300% 수익이 난 비중에 10%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40% 손실이 난 비중에 20%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100% 비중에 마이너스 100%의 손실이 난 비중을 70%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손실이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취하기가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몰빵의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확실하게 취해 가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일정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기업별로 일정한 금액을 맞춰서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을 확실하게 취해갈 수가 있어요. 자, A, B, C 더해가지고 나누기 3하면, 자, A, B, C를 더해서 A, B, C를 더해서 A, B, C의 수익률을 더해서 나누기 3하면 평균 수익률 53%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걸 확실하게 취해가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일정 금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도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투자에 입힐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투자에 입혀져야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갈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분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우리가 3년, 5년의 조정장은 항상 견딜 거라고 미리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락 조정이 3년이 오든 5년이 오든 요건 내가 무조건 견뎌낼 수가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98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수 상승률을 보면 현재까지 2254% 정도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이 좋을 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웃퍼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평균 지금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9% 정도 계산이 돼요. 36년을 복리로 계산을 했을 때 2100% 정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건 이제 지수라는 건 어때요? 모든 기업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보다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200개 정도 되면, 지금 2200개 정도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려서 골라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골라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액티브 투자인데 이걸 골라서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추릴 거냐 이거예요. 이 기준을 가치에 두고 추린다라는 거죠. 시장에 상장되는 2200개 중에 더 싼 거 200개를 추려서, 더 싼 거 500개를 추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평균 수익률보다 높일 수가 있어요. 왜? 주가랑 가치랑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가랑 가치라는 결국은 왜곡을 항상 만들지만 이 왜곡은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싼데 더 빠져서 예를 들어 저렴한데 더 빠져서 상승여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이 왜곡이에요. 비싼데 더 올라서, 주가가 더 올라서 버블을 확대해준다. 그러면 더 팔아야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된 포지션들이에요. 그런 왜곡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주지만 예를 들어서 가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왜곡이에요. 왜곡. 자, 저평가로 왜곡이 되는 거고 이게 고평가로 왜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 구간이 있을 때를 버블이라고 그러고 이 구간 밑에 구간이 있을 때가 침체라고 그래요. 그럼 버블과 침체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알고리즘화 되어서 나와 있어요. 수많은 투자 명인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적 비교를 안 해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2200개 중에 상대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업황이라는 걸 공부를 안 해요. 업황이라는 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미래의 흐름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추정치, 말 그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추정치라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점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사이드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들을 자꾸 사담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기준을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도 기준이 정확한 가치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가치는 실적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내 눈에 보여진 건 이미 그 순간 과거 지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지표라는 건 항상 불확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투자가 매력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가능성을 회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연평균 9% 10%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찍힌단 말이에요. 35년 데이터를 보면.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장이 안 좋을 때는 4% 5%가 찍힌다고요. 뭐 3% 5%가 찍혀요. 뭐 금융위기 때나 뭐 요럴 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 3% 5%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연평균 수백 년 평균 데이터를 보면 6% 플러스 알파 한 8% 정도 된단 말이에요. 8%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뭐 한 15%가 될 때도 있고 이게 뭐 3% 5%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3% 5%가 이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50년이 평균으로 찍힐 때는 보통 저렴할 때가 많아요. 저평가. 그리고 뭐 8%에서 그 위로 올라갈 때는 어때요? 보통 버블일 경우들이 많다고요. 자, 이런 변동성들이 뭐예요? 왜곡이라고요, 왜곡. 지금은 이런 왜곡된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입혀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때요?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높게 잡히는 거예요. 왜? 좋은 구간에 계산을 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변동성을 계속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자, 그런데 3년, 5년의 조정장은 왜 견뎌야 되냐? 자,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잔 말이에요. 조정이 제일 길게 진행이 됐을 때가 4년. 자, 1989년에서 1992년까지 4년 정도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IMF 때는 요 하락 조정이 요때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 자, 5년. 자, 올라가는 기간은 여기서 상승 기간은 2년이었단 말이에요. 4년 조정받고 2년 올라오고 4년 조정받고 1년 올라왔어요. 보통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그 이후에는 보통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 이후에는 사이클이 거의 3년 사이클이에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까지도 한 2년 정도의 조정이 있었죠. 자, 근데 조정이 과거에는 왜 이렇게 길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정이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증시를 이제 다 대입을 해보면 보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이제 높은, 국가들이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 산업이 변화를 하고 할 때 그 사이클을 제대로 못 타서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이 점점점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옛날에는 뭐 3년 기준으로 주기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기가 지금 뭐 1년, 2년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이 주기가 좁혀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이제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자,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하락 조정이 오게 되면 엄청난 기회다. 이때 내가 손실을 얼마나 찍고 있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회원분들 중에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자, 요 구간에 내가 손실을 찍고 있든 수익을 찍고 있든 일단 견디니까 어때요? 장이 좋아질 때 수익률이 폭발하잖아요. 자, 과거를 이제 돌아가서 보면, 자, 4년 조정 오고, 4년 조정 오고, 자, 여기에서 2년 조정 오고, 여기에서 1년 조정이 왔어요. 자, 4년, 2년, 1년 이렇게 조정이 오다가 대세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 이번 어느 정도 올라오면 계속 조정이 올 거다라는 스탠스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대세장은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박스권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이 정도의 박스권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다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에 빠져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죠. 2017년도 18년도, 20년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박스권이었다. 10년 이상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미친 소리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증시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미증시는 여기에서 이렇게 겼습니다. 경제가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통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제조업은 계속 신흥국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신흥국일수록 어때요? 인건비가 싸요.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어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에서 높아진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경쟁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제조업은 점점점 신흥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흥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혁신을 만들어가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인데, 내가 미국인인데, 야, 미국은 이제 제조업으로는 답이 없어. 제조업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자, 미국에 있는 제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신흥국에 있는 제조업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성장하는 파이를 가져가요. 금융으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금융인식이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수백년 평균 데이터가 6%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건 이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라는 게 전 세계의 수백년 역사, 수천 년 역사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지 기업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요. 기업이 가장 성장률이 좋아요. 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성장률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리스크, 고리턴이란 말이에요. 고리턴. 자, 투자자들은
이 고리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고리턴이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손실 리스크는 100%밖에 안 되는데 수익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을 볼 때는 수천 프로씩 수익을 내는데 손실 100%가 뭐가 무섭냐고요. 이 분산 투자라는 걸 안 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손실 100%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깡통이 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시간을 흘리면 무조건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장기 수익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로 1985년부터 지금 한 단순 수익률로 한 7만 1000% 정도 돼요. 20만 프로도 넘을 거란 말이에요. 배당 복리를 여기다 입혀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당을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계속 갖고 그걸 재투자를 해서 성장을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만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30년 동안 거의 수십만 프로 수익률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배당 복리를 쳐보면 이게 답이 나온다고. 계산 딱 해보면 여기에 10배 하면 70만 프로죠. 70만 프로면 7000배예요. 7000배. 100만원 갖고 있으면 100배가 1억이잖아요. 1000배는 10억이고 7000배면 70억이 되는 100만원이 70억이 되는 거라고. 막 100만원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0만원 손실 나는 걸 왜 무서워하냐고. 평균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보다 낮은 거는 장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랑 대신증권이나 포스코가 있는데, 자, 대신증권과 포스코는 어때요? 자, 35년 동안 지수 수익률보다 마이너스였죠. 근데 삼성전자를 더해갖고 이 세 개를 보유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금융 섹터고, 이거는 이제 IT 섹터예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섹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재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여기서 이제 평균이 더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서 평균을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10,000%가 넘어가잖아요. 수만 프로가 넘어가겠죠. 이 평균에서. 근데 지수는 어때요? 요 밑에서 보면 지수는 240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평균이. 분산을 해서 일정금을 똑같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골고루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배당 복리라는 게 또 있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340%가 아니에요. 사실 30년도 340% 온 게 아니고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막 10%씩 하잖아요. 배당 10%씩 해갖고 이게 뭐 7년 8년이면 따블이라고요. 여기 곱하기를 몇 배를 해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수천 프로 수익이 난 거예요. 이미 30년 동안.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수익이 안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 주가 상승률만 계산을 해도 이 평균 수익률은 분산해가지고 일정금만 맞춰갖고 운영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얼마나 이기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무조건 이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 패시브 투자를 해가지고, 자, 85년도에 1985년도부터 여기까지 뭐 한 10년을 만약에 저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만원씩 저축을 했어. 뭐 이제 예를 들어 1년에 100만원씩 저축을 했어.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를 저축했을까요? 10년 1000만원 정도 저축을 했겠죠. 이 1000만원이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미 수억이 돼 있다고요. 수억 수십억이 돼 있겠죠. 자, 이게 투자예요. 중간에 변동성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마이너스 30%. 이 35년을 오는 동안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30% 변동성이 만들어진 건 세지도 못합니다. 뭐 마이너스 10%까지도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이거는 세지도 못해요. 이런 변동성들을 계속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는 거라고요. 투자라는 거. 근데 그 변동성을 자꾸 대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장기 투자라고 하면서 6개월, 2년이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친 소리예요. 이거는 단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 근데 6개월, 2년도 보유를 못 하잖아요. 회원분들은 그 기본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 자, 4년도 조정이 들어오고, 자, 3년도 조정이 들어와요. 뭐 2년도 조정이 들어와. 그런데 6개월이 어떻게 장기 투자냐고. 이 한 사이클도 지나간 게 아닌데, 한 사이클이 보통 5년에서 6년, 요즘은 최근에는 한 3년, 3년에서 5년, 이게 좀 줄었어요. 근데 사이클이 이제 대충 3년에서 5년 정도가 잡힌단 말이에요. 한 개 사이클이, 한 사이클. 한 사이클 정도는 지나야 이게 장기 투자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최소 5년 이상이에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5년 이상 무조건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5년 이상 빼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거 데이터를 평균해서 이런 사이클들을 정리를 했을 때 자, 손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간이 어느 정도냐 라는 걸 이제 5년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지수 패시브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패시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상 15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15년. 자, 여기 15년은 봐야 된다고요. 패시브 투자를 하게 되면 자 6%에서 알파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연평균 8% 정도 나온다고요. 10년에 더블 정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에 더블 정도 보는데 10년 동안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년을 평균을 했을 때 10년에 더블 정도라고. 그럼 20년 투자를 하면 한 4배 정도 수익률은 쌓이겠구나. 이걸 기준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복리계좌는 파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 수익률만 잡아놓고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복리계좌를 왜 자꾸 팔려고 그래요. 기껏 만들어 놓고 내가 대응을 안 하기 위해서 복리계좌 운영을 하는 건데. 자, 100%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손실은 어때요? 100% 손실밖에 안 돼요. 100% 이상 손실이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도 수익은 어때요? 무한대요. 자, 그럼 300%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손실은 100% 이상 날 수 있어요? 300%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100% 이상 날 수 있어요? 기업이 망하면 마이너스 100% 이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가 없다고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자, 수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00%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도 무한된 거예요. 자, 600%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1200%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수익은 항상 무한되고 손실은 항상 100%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자, 삼성전자가 1985년을 스타트로 그냥 보자고요. 스타트는 이 훨씬 전이겠죠. 근데 이제 1985년이 스타트 구간으로 보자고요. 요 구간에서 100% 구간에 올라가 있을 때, 300% 구간에 올라가 있을 때, 뭐 600% 구간에 올라가 있을 때, 1200% 구간에 올라가 있을 때, 요 구간이 다 리스크 구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막 수십만 프로 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뭐 100%, 300%, 600%, 1000%는 수익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취해가기 위해서 복리계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쌀 때 담아서 계속 복리계좌로 옮기고, 쌀 때 담아서 복리계좌로 옮기고. 이 복리계좌 자산을 계속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게 갖고 있어진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면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게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하락 조정이 1년이 오던 10년이 오던 20년이 오던 이거는 기업이 존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정이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한 5년에서 뭐 8년 정도, 뭐 10년 정도 2007년도에 고점 찍었으니까 잠깐만. 아니다. 2011년도 고점 찍었구나. 한 8년에서 10년 사이, 8년에서 10년 사이 조정이 있었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 2011년도인가 뭐 고점 찍고 한 2020년 초에 뭐 3월에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저점 찍고 이게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조정을 9년 조정을 했어요. 기아차가 9년 조정을 했는데 이 9년 조정 구간에 아무 때나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손실이에요? 수익이죠. 배당을 했잖아요. 배당을 뭐 1%고 뭐 3%고 얼마고 했잖아요. 배당을 이 9년 동안. 왜? 적자 손익이 없으니까 계속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당 복리가 수십 프로 쌓여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가는 어때요? 2011년 고점 넘었죠. 2011년 고점 넘었잖아요. 이 9년 중에 아무 데나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장기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단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산 투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평균을 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의 심리는 자꾸 몰빵을 하게끔 종용을 해요. 왜? 욕심이라는 게 자극이 되니까. 수익률을 키워라. 수익률을 키우려면 압축해야 되고 몰빵을 해야 자, 이 B라는 걸 하나를 잡으면 자, 이럴 가능성이 생겨.
라는데 자꾸 내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B라는 가능성을, B라는 데 몰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A라는 기업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왜? 불확실한 가능성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평균을 취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가능성에 몰빵을 하니까 도박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딱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실 투자의 가장 기본, 이것만 알면 가치 판단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섹터 나누고 뭐 기업 나눠서 100개 뭐 이렇게 사서 장기 투자하면 손실은 불가능해요. 다만 수익률의 격차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수익률의 격차를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수익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고요? 더 싼 걸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 가치 판단. 그리고 업황, 시황, 수익률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손실은 불가능해요. 어떤 기업을 사든지 간에 분산을 해서 100개, 200개 사가지고 10년, 20년 놔두면 손실은 불가능하다고요. 섹터를 나누고, 뭐 기업에 뭐 섹터를 나눠야 된다. 당연히 섹터는 무조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업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섹터라든가 무슨 뭐 기업은 무조건 나눠야죠. 그렇게 나누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손실은 불가능하다. 이걸 딱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투자 성과는 갈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공부량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그 공부량을 늘려가는 데가 혼자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뭐 돈 주고도 사보고 뭐 예를 들어 내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복리계좌라는 거는 전부 팔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회원분들한테 제가 근데 자꾸 이걸 파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본계좌에서 리딩을 다 해드리잖아요. 본계좌에서 이거는 이제 뭐 가치가 얼마가 되니까 지금부터 좀 덜어가면 좋겠다. 무슨 뭐 내려오면 더 사야 된다. 이건 리스크가 있어서 추가 매수는 애매한 것 같지만 그냥 보유해보자. 손해나봐야 마이너스 100%인데 뭐 이런 개념들을 잡아들면서 리딩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무슨 말일까요?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추정치가 잡혀있는 최소 6개월에서 3년밖에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6개월에서 2년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 흐름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 흐름을 취해가기 위해서 복리계좌라는 걸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블을 취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정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투자를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투자를 할 때, 시스템을 낼 때 모든 게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삼을 때는. 증시라는 게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체계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이유는 왜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은 인간의 욕심과 공포 때문에 만들어져요. 자, 이 욕심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이슈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이슈라는 걸 해석할 때 대중과 반대의 스탠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인 거죠. 자, 보세요. 자, 호재 요인이 있을 때 팔라 그래요. 매도. 자, 악재 요인이 있을 때 살라 그래요. 매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악재 요인이 있을 때는 어때요? 팔자가 많겠죠. 팔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더 쌀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렴할 가능성이 높죠. 저렴할 확률이 높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호재라는 건 어때요? 사자가 많겠죠. 사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비쌀 확률이 높겠죠. 자,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역발상 투자라는 게 얼마나 체계적인 개념이냐 이거예요. 역발상 투자라는 건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엄청나게 합리적인 개념이에요. 왜곡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을
키워가기 위한 스킬이에요. 이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본과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손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걸 하면.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절대 손실이 불가능하려면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분산을 얼마나 하느냐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자산을 분산을 해도 수익률은 쌓여갑니다. 분산을 키운다고, 분산의 규모를 키운다고 수익률이 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산을 할수록 수익률이 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이거를. 아무 때서나 샀어도 어때요? 수익률이 이렇게 쌓인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수익률은. 평균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이 코스피에 그동안 망한 기업이 얼마나 많고,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망한 기업이 절대, 성장하는 기업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망하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맨날 하기만 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흥망성쇠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인 거고,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가장 많이 빠르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중에 기업이 가장 성장률이 높은 거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노력을 하면 무조건 부를 취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해주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이 그 어떤 자산보다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가장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금융인식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리스크를 제한하고 내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